우리가 이제 진도의 거의 끝부분이죠. 그죠? 서양학사 거의 끝나가요.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인데 20세기 후반의 음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기억을 되살펴보면 처음에 세 개의 전환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방향, 풍기낭만주의, 위쪽주의, 인상주의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했고 그 다음에 20세기 전반의 음악을 지난주에 쭉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음악들이 있었어요? 무조건 표현주의, 스피드법, 원시주의, 신명주의, 신축물주의, 프랑스주의, 러시아 음악, 미국 음악.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자, 오늘은 여기죠. 20세기 후반의 음악. 20세기 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딱 1950년 이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부터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되게 경향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총괄음악, 우연성음악, 전자음악, 음향음악, 민말음악, 새로운 단순성, 컴퓨터음악, 그것이 낭만주의, 조성주의, 인용음악, 멘트 여기까지요. 그래서 칸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서랍장에 그죠? 여러분 스틱 여러 개의 서랍장이 필요하고 걔를 순서대로 잘 하나씩 한번 클리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첫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저 여기 앞에 거 한 30분만 끌까요? 네. 좀 추운 것 같아요. 그죠? 좀 껐다 켰다 해야지. 그러면 너무 추운 것 같아서 근데 아마 끄면 금방 더워질 거예요. 더워지면 또 킬게요. 자, 봅시다. 20세기 후반의 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쭉 살펴보자. 오늘 쭉 보는 건데요. 거기에 써있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그게 언제예요? 1945년. 그렇죠.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사실은 세계대전 중에는 뭘 새로운 걸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뭐 전쟁 중에 무슨 음악회며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음악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전혀 못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자, 우리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작가들이 이제 목표로 되는데 대표적인 작곡가로 슈토카우제, 폴레즈, 노노 케이지, 요 등이 있다. 그리고 50년대는 이제 음악회,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다시 하는 건데 유럽의 대표적인 음악제가 그러면 이제 다름슈타츠 음악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곡 썼다 그러면 이제 작곡가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아, 저런 새로운 음악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알게 되고 이런 데가 다름슈타츠 음악제예요. 자, 그다음에 전체적인 좀 시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총괄음악을 세 번째 거 보시면 언제예요? 기본적으로 50년대 맞아요. 50년대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통제하는 그죠? 그 4개 변수들을 하나씩 열을 지어서 통제하는 것이 총열음악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자음악 같은 것도 이제 50년대부터 이미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존 케이지는 한편 이와는 굉장히 다른 우연성 음악을 작곡한다. 그러니까 50년대에 굉장히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생기네요. 총열음악, 전자음악, 우연성 음악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60년대 되면 이제 음력 이후의 음악이라고 불리는 음향음악이 리게티, 펜데레츠키, 루니상 등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70년대가 되면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기인데 이제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반감이 좀 생기는 거죠. 너무 어렵고 얘가 이해하기 힘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아방가르드적인 어떤 전위적인 새로운 것을 막 하려고 했던 그런 작곡가들이 다시 조금 돌아오는 그런 전통적인 낭만을 만드는 조성음악을 복귀하는 추세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좀 더 청중을 배려하고 조금 더 호소하기 쉬운 음악, 감정이 호소하기 쉬운 음악 이런 것들에 사람 작곡가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시기가 70년대예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러면 내내 새로운 시도를 하진 않아요. 새로운 시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 너무 극단적으로 갔어. 이건 너무 청중과 멀어졌어. 그러면 다시 옛날에 좀 회귀. 그러다가 좀 너무 지금 고립한 생활을 하고 있어. 다시 새로운 걸 하자. 그러다가 다시 회귀. 이런 식으로 얘가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죠. 패션 같은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유행이 돌고 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뭐 그죠? 그럼 한 20년 묵혀놓으면 다시 유행 돌아온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마. 막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레트로 유행하면서 똑같은 거 다시 유행하고 그래.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요즘에 가장 힙한 프로젝트 케이스 포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0년대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경향들이 더 생기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예술을 소재시키려는 움직임 그 다음에 페미니즘, 크로스오버, 월드 뮤직 여러 가지 경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항목은 읽어보면 되는 그런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씩. 자, 서랍장 하나씩 클리어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총열음악이죠. 총열음악. 항상 뭘 알아야 되냐면 그 경향이 어떤 경향인가 알고 대표적인 작곡가, 그다음에 그 작곡가의 인생작을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항상 그 악보를 같이, 그죠? 악보를. 얘는 사실은 악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림 같은 애들이거든요. 이제 그림처럼 거의 외워야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자, 일단 총열음악은 무엇인가 하면 시경 기법에서 높이에만 제한을 사용했던 음열 방식을 음악의 다른 요소들 그게 뭐냐면 음가, 강세, 음세까지 확대 적용한 거다. 이게 총열음악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음열 방식을 시경 음악에서는 높이, 즉 고에만 적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음악의 다른 요소들 즉 어떤 거예요? 음가, 그 다음에 강세, 음색, 그죠? 이런 요소들까지 확대해서 열을 짓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도로 통제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이 경향에는 어떤 작곡가들이 관심을 가졌대요. 그러면 슈토카우제, 블레즈, 노노, 베리오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총열음악에 영향을 미친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두 작곡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베베르, 그죠? 베베르이 총열음악에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을 이미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약간 총열음악의 약간 아까 아버지처럼 그죠? 이 많은 젊은 작곡가들의 어떤 스승 같은 그런 사람이 메시안이거든요. 그래서 총열음악에 항상 기반을 닦았다, 토대를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작곡가가 메시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지금 세 명을 다룰 건데 메시앙, 블레즈, 슈토카우제 이렇게 다룰 거거든요. 제가 흔히 네블슈라고 얘기하는 그 세 명이에요. 그죠? 약간 그 파트너 전 항상 네블슈 파트너슈가 생각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다른데 그런데 아마 슈로 끝나는 건가 봐요. 이 네블슈 이 세 작곡가를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메시아는 총열음악에 우리가 흔히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말하는 작곡가고요. 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주제로 많은 작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41년이면 1941년이면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이잖아요. 그죠? 45년에 끝났으니까 근데 그때 포로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오로지 영재. 그래서 거기 이제 자기와 거기 있던 동료들 중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기와 그 동료 프로들이 같이 연주하려고 작곡한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그런 작품인데 제목은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예요.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이 사중주 곡인데 걔가 그 악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 두면 모두 금방 들을 수 있겠죠.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그죠? 이렇게 내 악기를 위한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라든지 그 다음에 피아노를 위한 아리에스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이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좀 종교적인 색채를 지니는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오래간 작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밖에 주요 작품, 유명한 작품으로는 투영갈릴라 교향곡이라는 작품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새의 카탈로그라는 작품도 유명해요. 이 메시아니 종교적인 색채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를 좋아해요. 새. 그래서 새 덕후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새소리 막 들어다니고 왜 새소리를 자기 작품에 묘사하고 막 그런 작곡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추구가 또 새로운 음색 그런 것들이 그 작품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그 새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되게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대학교 1학년인데 진짜 새 덕후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휴일만 되면 방학 되면 어디 가냐면 맨날 새소리 틀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에도 가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철새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막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새 종류도 되게 잘 알고 음악학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새를 이렇게 좋아하는 새소리를 그래가지고 새소리를 들으면 새 종류도 잘 알고 새소리도 구분이 된대요. 저는 사실 거의 모르는데 메시아도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새 음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품들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라이브에서. 근데 그 작품들보다도 월등하게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받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인생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다른슈타트 음악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슈타트 페스티벌에서 연주된 작품인데 음가와 강세를 위한 모드예요. 음가와 강세를 위한 모드라고 하더라고. 음가와 강세의 모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곡은 4개의 리듬 연습이라는 작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곡이에요. 그래서 음가와 강세를 위한 모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봐나요? 이게 언제예요? 보니까 사실 50년대보다 조금 전이에요. 살짝. 왜냐면 지난주에 풀치넬라 얘기하면서 20년대를 우리가 실고전주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풀치넬라도 사실 20년대 조금 전이잖아요. 19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50년대 노총련음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첫 번째 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그냥 그 총련음의 어떤 토대를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사실 요작품인데 이건 49년이에요. 조금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과 강세를 위한 모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높이뿐만 아니라 그건 원래 12호 기본에서 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길이 길이가 음가 이거 알죠? 같은 말이고 알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음의 강도 이게 강세죠. 두 글자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음색 그죠? 여기에 다 모드적인 사고를 적용했다. 모드적인 사고라는 거는 쭉 1부터 10을 쭉 열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모드는 36개의 음동기를 쭉 30개를 쭉 열을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36개의 음길이, 그다음에 12개의 타건 종류, 7개의 샘열이 그렇죠? 근데 샘열이 당연히 음의 강도와 관련된 것이고 강세 그렇죠? 타건 종류라는 건 어떤 건 에센트를 하고 어떤 건 테누토를 하고 이런 거죠. 그럼 뭐가 달라져요? 타건이 달라져요. 색이 달라지죠. 색이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결혼서가 한 가지 영어로 말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영어로 여러 개로 자꾸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데 걔가 걔인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좀 색을 바꾼다 그러면 예컨대 관련 곡이 어떻게 하고요? 악기가 달라지면 음색이 강하죠. 클라하다가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하다가 하프하다가 이런 음색이 강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피아노 곡이에요. 예를 들면 피아노 곡이면 음색을 어떻게 바꿔요? 음색을 아티큐레이션으로 바꾸는 거죠. 주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그냥 빼랑 에센스를 치느냐, 얘는 돈 나느냐, 뭐 돈 나느냐 이런 식으로 주법이 달라지면 타건이 달라지면 그런 음색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색이랑 사실은 타건 종류 이게 지금 되게 막색 통하는 거구나.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샘열과 함께 이게 강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뭐 폴테 피아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다 이렇게 열을 지어가지고 곡을 작곡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음악적 재료를 매개 변수별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총렬주의 아니겠어요? 총렬주의 사고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곡이 말하자면 총렬주의 기법의 토대를 제공한 그런 대표적인 작품은 항상 제일 먼저 총렬주의 얘기할 때 가장 1번 순으로 꼽히는 그런 곡일 거예요. 그래서 음가 강세를 위한 것도 이렇게 생긴 이런 악보구나라는 거 봐놓고 알겠죠? 음가 강세를 위한 모드 같은 거는 뭐 선생님 뭐 기출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도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다시 물어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악보 이렇게 생긴 단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설마 음을 하나씩 외우는 건 아니죠? 이 음악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외울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사실 외우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블레즈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즈랑 뒤에 슈터까지는 제일 나오는데 이 둘이 메샹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불슈가 메샹 제자인 건데 이 블레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른 슈타트 음악제에서 활동을 하면서 총열음악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작품을 펼쳤다. 그래서 이 총열 중에 전형을 보여준다고 항상 꼽히는 대표작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조라는 작품이에요. 구조. 근데 이게 보면 연대로 52년, 그죠? 50년대 초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근데 2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아노 악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 피아노 악보가 2대 나란히 있는 이 악보예요. 딱 악보의 그 편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악보의 생긴지도 여러분이 알지만 왜냐면 이게 악보를 줄 수 있지만 중간을 줄 수 있고 뭐 넘바를 줄도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생긴지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물론 음은 다르죠. 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음을 외우면 뭐예요? 다른 말이 주면 말짱 쫙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악보의 특징과 편성 이걸 말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좋아요. 자, 계속 가보면 이 작품은 높이, 길이 계속 지금 이를 반복하고 있어요. 음고, 음가, 음색, 강세 이 네 가지 계속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음절적 사고가 철저하게 전공됐다. 이 작품에서 블레즈는 헤베르의 음절 기법과 스트라빈스키의 리듬 구조를 결합하고자 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작품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그 스승이 아까 누구예요? 메시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앙 이 음과 강세를 위한 것도 바로 위에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곳에서 사용했던 그 음열과 11음열과 음가 음열, 어택 음열을 동일하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곡이 스승의 영향을 받았기도 하고 스승에 대한 아주 존경과 감사의 표시 같은 것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작품이 이제 구조라는 작품인데 생김새는 이렇게 생긴 작품이라는 거예요. 악보의 생김새는요. 이렇게 딱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피아노 악보는 이렇게 그랜드 스텝을 있을 거잖아요. 높은 데는 낮은 쪽으로 같이 하나로 묶여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 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음고나 음가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가고,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베베르네 교향곡과 많이 헷갈리는데 베베르네 교향곡들이 쉽게가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베베르네 교향곡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교향곡. 그렇기 때문에 악기가 다르죠. 그죠? 악기가 계속 악기가 하나씩 달라지면서 가는 것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악보,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연주하기 힘든 그런 애매한 음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32분의 정확하게 붙어 있고 이런 음가들. 그 베베르네 악보는 그 정도의 이런 식의 음가들로 막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보의 특징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구조의 악보다. 자, 그 다음에 이 블레즈가 총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상상과 감정에 눈을 돌린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작품이 주의 없는 망치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총별주의가 다소 완화된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구조보다는 조금 완화된 작품이고, 그 다음에 피아노 소나타 3번 같은 알레 음악도 썼다. 알레 음악의 뭔지는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일종의 우연성 음악의 일종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그 주의 없는 망치 악보가 이제 어디서까지는 경선 아니고 사실 교과서인 악보 제가 갖다가 붙여서 조금 얘가 선명하지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생긴 주의 없는 망치 악보도 많고, 그 다음에 블레즈는 구체음악과 전자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파리의 이제 음악 협력 연구소도 흔히 이제 이거 너무 발음도 어렵고 길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약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BGM을 부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부르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얘가 이제 파리에 있는 어떤 그 음향 연구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를 선을 내서 책임자로 이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누구라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블레즈, 그죠? 블레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난 누군가 또 여기가,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슈토카우제는 역시 파리에서 메시앙 문화에서 공부했다. 메시앙 제자예요. 총괄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크레이츠 슈필이라는 작품을 작곡했는데, 기준으로 나온 거죠. 크레이츠 슈필은 보면 얘가 악기 편성이 어떻게 돼요? 오보에, 베이스, 클라리넷, 그다음 피아노, 그다음에 타악기가 붙어있네. 이런 거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이런 거 보면 피아노 악기도 있겠는데 그 안에 타악기 붙어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봐보면 여러분들 훨씬 기억하기 좀 쉽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12개의 음높이가 각각 12개의 음으로 고정돼서 음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이 악보 많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악보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대위점들 악보도 있는데요. 현재 오늘 개론성과 이 슈토카우전의 총괄음악 작품으로 대위점들을 오늘 개론서에서 주고 있어서 당연히 크로스 슈토만큼 유명한 작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도 한번 눈에 봐도 알아는 거고, 여기 보면 악기가 대위점들을 보면 악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보면 10개, 맞아요. 10개 악기가 사용되는 그런 곡이고, 보면 얘도 크기라고 보면 금성 있죠. 쉼표가 되게 높고 음이 땅땅땅 이렇게 되고, 굉장히 음가 변화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음고를 이렇게 외울 수 없다는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음가 변화가 어떻게 변화무쌍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굉장히 비는 공간이 많고 10개 악기가 되어 있고, 이런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이거 대위점들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 슈토카우전의 총괄적인 사고는 굉장히 확정되는데, 벌써 10개 악기를 사용하는 이런 대위점들은 이미 나타나기도 하지만 훨씬 더 확정돼요. 그래서 보면 3개의 오케스트라를 3명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룹들이란 작품도 있고, 심지어 4개의 오케스트라와 4개의 합창단, 되게 큰 규모란 말이죠. 그래서 네모, 그죠? 그러니까 50년대 뒤로 갈수록 보니까 더 확장된, 그죠? 이런 작품들을 썼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품들, 크리주필, 대위점들, 그룹들, 네모, 그죠? 이런 작품들 기억해 놓고요, 그죠? 근데 악보는 제가 보면 어떤 애는 악보를 안 주잖아요. 네모 이런 악보를 안 주잖아요. 근데 개론서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론서에 있는 악보가 있고 제목만 없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는 개론서에 있는 악보들을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목은 알아야 되고, 슈토카우제 작품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러디컬 주시필 악보는 이렇게 개론서에 있는 것들은 악보를 바로는 거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블슈와 사실은 베빗도 말하자면 총괄음악을 썼어요. 총괄인데 우리가 매블슈를 이제 하나로 보통 묶고 베빗은 보통 따로 얘기하는 이유가, 이 매블슈는 유럽의 작곡가들이고요. 근데 메시아 제자들이 둘이 셋이 다 묶여요, 사실. 근데 베빗이 좀 따로거든요. 일단 베빗은 지역이 어디예요? 미국에, 그죠?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학을 전공하다가 음악으로 전향한 그런 베빗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벌써 이 성경 나오지 않은 수학을 전공하다 음악으로 전향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썼겠죠. 아주 고도로 계산되고 이렇게 통째를 그런 음악을 썼다는 걸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죠. 밀튼 베빗에 의해서 음렬 주의 음악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 베빗은 제2 비엔나 아빠가 누군지 알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누군가 제2 비엔나 아빠는 셰베르크, 베베르크, 맞아요. 요 작곡가들의 음악에 흥미를 느껴서 음절 음악을 실천했던 거죠. 그러면서 12개의 악기를 위한 작품에서 음높이뿐만 아니라 리듬에도, 음가에도 음절을 전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높이에만 전공되는 건 음가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일종의 충분음악인가 하면 그렇죠. 40년대 작품이나 48년대 이미 그런 작품 좀 썼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는 세 번째 줄이요. 음료를 구성하는 음들을 음고로 숫자로 바꾼 음열에 자신이 설정한 기본 음가를 전공해서 리듬열을 만든다. 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음을 좀 말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면 음료를 구성하는 음들을, 음료는 너무 길게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한 3개만 해볼게요. 음이 3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C, B, G샵 이런 음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구만. 딴 이런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시는 음들이 더 길게 가겠죠. 사실 제가 3개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음들이 있으면 얘를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보면 이 3개의 음이 있으면 음들을 뭐래요? 숫자를 바꾸죠. 그죠? 음고를 숫자를 바꾸죠. 그러니까 C를 0이라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숫자로 쓸 때는 우리가 이론에서 어떤 숫자를 쓸 때는 반음의 개수를 얘기한다고. C, B는 반음 하나 차이죠. 0, 1. 반음 하나 차이라고요. 반음 하나만큼 이동, 이 말이에요. 그러면 G샵은 숫자가 뭐가 될까요? 4, 맞아요. G에서 B에서 G까지 가려면 반 3개를 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 1이라면 2, 3, 4 이거잖아요.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0, 1, 4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바꿔요. 그 다음에 자신이 설정한 기본 음가를 접목하여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기본 음가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기본 음가는 16분음표야. 이거는 작가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리드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 숫자를 가지고 리드별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1이니까 얘는 16분음표 하나. 얘가 기본 음가니까 1이니까 16분음표에는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어떻게 돼요? 16분음표 4개면 4분음표 맞아요. 4분음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면 뭘까요? 0 아무것도 안 했어. 0 0이면 곧 12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12를 쓰고 있는 거예요. 0이 곧 12예요. 그러면 16분음표 12개는 뭐예요? 음표가 어때요? 점? 2분음표 그렇죠. 내가 지금 되게 단순한 그죠? 되게 계산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걸 하다 보니까 가끔씩 너무 단순하니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4개가 4분음표니까 12개는 3개일 거잖아요. 4분음표 3개니까 곧 얘는 점 2분음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따라라 이런 의미를 제가 리듬으로 바꾸면 따따 이렇게 들리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별을 만들었다는 거. 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리듬별을 얻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빗이 창작뿐 아니라 음열주의 음악 이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론가로서도 유명해요. 베빗이.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집합 이론 어떤 숫자들을 아니 음들을 숫자 음으로 숫자로 바꿔서 지금처럼 014, 0148 이렇게 옆에 그렇게 얘기할 때 설정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바꿔가지고 걔네를 하나의 동기처럼 부르는 거죠. 014, 013, 0148 이런 식으로 걔네를 하나의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셋과 집합 영어로 셋이거든요. 요 셋과 요 셋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정석 그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날 1장에 그 집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집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뭐 집합의 뭐 여집합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 기억나죠? 왕년 연말경 기억나죠? 그래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은 뭐 얘는 얘의 부집합이고 얘는 얘의 여집합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관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게 집합이고 연락하면 되는데 이건 이론까지 하는 거예요. 이론까지 전부 하는 것도 아니고 20세기 스페셜 리스트 이런 것들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작업인데 물론 저도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박사과정 수업을 들을 때 이 집합 이론 당연히 들어야 돼요. 기본 미술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20세기 이론 분석하는데 20세기 이론 분석하는 대표 이론이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조선음악은 어떤 형식도 있고 뭐 음계도 분석하고 뭐 전조가 어디로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거 없으면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 이론이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 때 기본적으로 항상 들었죠. 그리고 얘 이제 그 한국에서도 대학원에 가끔씩 개설돼요. 이 수업이 이제 이론 전공 과목들을 할 때. 그런데 이제 그 이론 전공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 대학원 수업들은 다 뭐 음악 학 전공들이 연주소리를 보면 다시 하기가 싫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맨날 민기적 거리다가 45분에나 그 해요. 근데 이제 뭐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애가 조금 안 됐다. 그래서 그 음악을 치잖아요. 그럼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계를 가고 있으니까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이 이제 굉장히 해결되면서 행복한 세상이 열릴 것으로 생각해서 있지만 물론 이제 한 스테이지를 넘은 거죠. 행복한 거 맞죠. 그런데 제가 또 시작해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나의 끝은 나의 시작이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인생에 다 스테이지가 있구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애들 키우면서도 하고 뭐 가르치면서도 하고 그렇게 돼요. 자 다음 넘어가봐요. 우연성 음악. 보면 우연성은 총괄음악과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거죠. 또 넘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고도로 통제돼서 음가와 음열과 음색과 모든 거를 다 적용해서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치잖아요. 그럼 뭐 어떤 음색이냐면 이런 식으로 들려요. 음악을 들으면 그냥 치는데 뭐 이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고양이가 올라가가지고 아무거나 치는 것과 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죠? 이런 약간 비하는 거리는 음감을 사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끝과 끝이 맞닿아 있다고 너무 그대로 통제를 하니까 오히려 그 음색이 그냥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음색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에는 사실은 이게 정말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연해져가지고 하나씩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굉장히 듣기에는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걸 연주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그러니까 총괄음악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아주 장점을 가진 근데 그런 음악이긴 하지만 또 그것과는 되게 반대 그런 음악들도 생겼을 것이고 총괄음악을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겠죠. 그죠? 이건 되게 한계가 많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연성 음악은 굉장히 반대의 경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연적인 거에 다 뻗기자 이런 거예요. 아주 고도로 통제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거죠. 이것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음악을 두 번째, 첫째, 작곡 과정에서 작곡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우연에 의해서 작품을 찬작하는 방식. 그래서 존 케이지가 이런 걸 많이 했죠. 이런 음악을 우리가 불확정성 음악 또는 우연성 음악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작곡가가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을 우연적인 요소로 작품을 찬작한다. 두 번째는 불확정성을 음악에 도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연주자가 곡을 자유롭게 연주하는 방식. 그러니까 작가는 음악을 작곡을 해놔요. 그 다음에 연주자가 그거를 연주를 할 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며 알레아 음악이라고 한다. 아까 블레즈가 알레아 음악을 썼다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알레아 음악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작곡 과정에서부터 우연성으로 작곡을 하는 음악이 있고 근데 작곡가가 작곡을 해놨는데 그걸 연주자가 임의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레아 음악의 예로는 이런 알레아 음악이 더 범위가 좁으니까 이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알레아 음악의 예로는 슈토카우젠의 피아노 작품 11이라든지 블레즈의 피아노 소나타 3번 이런 작품이 이제 알레아 음악의 대표적인 한 곡들이에요. 그래서 슈토카우젠의 피아노 작품 또는 피아노 소품 11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음악적 단편들이 커다란 종이에 작곡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단편들은 다 작곡가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작곡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5개만 있지만 이게 지금 공간상 이런 거고 사실은 19개의 음악적 단편이 큰 종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면 연결되지 않은 채 단편으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주자가 임의로 단편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주자가 임의로 단편을 선택해서 형식을 확정하게 된다. 그래서 연주자가 각 단편의 끝에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라, 이제 템포는 어떻게 하고 다이나믹은 어떻게 하고 연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힌트를 써놓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단편을 골라서 걔를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편을 골라서 뭘 연주하고 단편을 골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연주할 때마다 다른 음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음악과 그렇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음악이 거기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조정되어진 우연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연성은 우연성인데 사실 연주자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우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슈토크하우젠의 피아노 작품 7회 같은 이런 작품이고 우리가 이런 애들을 알라 음악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제 뒤를 보시면 아예 작곡 과정부터 그냥 처음에 작곡할 때부터 우연적인 요소를 작곡하는 거 이런 거는 누가 잘했냐면 존 케이지가 잘했죠. 당연히 없고 이게 존 케이지의 음악이 바로 그 불합정성 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존 케이지는 좀 내용이 길어서 왜냐면 존 케이지가 그런 음악만 쓴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뒤에 하나로 호평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존 케이지에 대해서 쭉 그냥 보면 우연성 음악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작곡가예요. 미국 작곡가예요. 기본적으로 우연 작곡가가 아니에요. 그의 음악은 소음에 대한 관심, 전통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도전한 파가 뒤시작으로부터 받은 영향. 왜 샘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뒤시작에 되게 유명한 작품이 변기 뒤집어 놓고서 샘 이렇게 작품 이렇게 변시작 그 작품이잖아요. 또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죠. 그죠? 이제 그런 영향도 받았고 그 다음에 4.7년 이후에 이제 동양의 어떤 사상들 특히 이제 석불교라든지 뭐 주역 같은 거를 연구를 하고 좀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다 영향을 받은 거다. 우연성 음악이. 그러면서 케이지가 주역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창작 세계의 우연성을 수용을 하는데 즉 무작위가 곧 자기다. 뭐 이런 거죠. 나는 공부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나 공부하지 않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무작위가 자기다라는 사고를 담은 불확정성 작곡법을 우연성 음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실 우연성 음악이 어떤 개념이냐 사실 개론서마다 조금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개론서는 우연성 음악을 정말 아예 작곡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작곡하는 존 케이지가 한 것 같아요. 그런 음악이죠. 걔네가 딱 우연성을 조금 범위로 말하는 그런 개론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론서는 알레 음악까지 다 합쳐져서 조정되어진 우연성까지 다 합쳐서 넓은 의미로 우연성 음악을 정의한 개론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개론서를 볼 때 아니 이 책은 알레 음악도 우연성 음악 하는데 이렇게 범위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벤달그램의 범위가 개론서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케이지가 세 번째 부 보시면 처음부터 우연성 음악을 쓴 건 아니에요. 존 케이지가 처음에는 승작 시기에는 어떤 걸 썼대요? 16기법 같은 거 썼대요. 케이지도 이거 한 거죠. 초반에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하다가 40년대쯤 되면 점차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발상의 음악을 작곡을 해서 어떤 걸 했냐면 40년대 그 대표적인 뭐냐면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이에요. 40년대 작품들이죠. 우리가 하는 본격적인 그 우연성 작품들은 다 50년대 작품들이에요. 걔네 말고 그 전에 40년대 작품은 어떤 거냐면 여기 봐봐요. 한 1988년까지 그러니까 40년대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 뭐냐면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위한 창작을 했다는 거예요.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게 뭐예요? 그냥 이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 형에다가 이것저것 막 이물질을 넣는 거죠. 고무도 넣고, 뭐 종이도 넣고, 뭐 나사도 넣고, 뭐 이것저것 이제 물건 이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피아노가 그 울릴 때 일반적인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띵, 어떤 땡동, 뭐 이런 식으로 파기 같은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넣을 때는 걔가 뭔 소리가 어떤 음이 뭔 소리가 날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넣고 나서 쳐보면 안 된 거예요. 그런 소리가. 일종의 우연성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네 그렇죠. 우연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악곡부터 썼겠죠. 그런데 큰 규모를 위한 작품으로 확대 적용이 돼서 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이 뭐냐면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간주곡이라는 작품이죠. 대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다. 그 40년대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존 케이지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 보면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이 주는 음향의 가변성이 있었다. 우연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이런 우연적인 사고가 이제 50년대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50년대에 주요 음악을 시작으로 해서 그게 51년이거든요. 주요 음악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작품에서 나타나게 된다. 주요 음악은 주요 인식 4괴를 이용하는 건데 말하자면 동전을 선택해가지고 음고, 리듬, 템포, 다양한 이런 것들을 다시 곡과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작품이 그 다음에 나오죠. 뭐예요? 4분 33초. 그렇죠. 4분 33초. 이게 50년 작품이죠. 다음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음악, 그 다음에 4분 33초 이렇게 될 거예요. 4분 33초는 어떤 거예요? 연주자가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앉아있죠.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약간 어떤 이렇게 막 기침하는 소리도 나고 나던가 그러고 이제 그저 막 사람 들었다 놨다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연주인 거죠. 다 음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연주의 자리가 바깥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음들이 음악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뭘 암시하냐면 침묵이야말로 주변의 소리에 열려있고 주변의 우리 주위는 항상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소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리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볼펜 뚜껑을 닫는 소리,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그죠? 이 발소리, 제가 이거 넘기는 소리,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소리들이 항상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피아니스트가 표현을 하거든요. 뭐 데이비드 튜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앉아가지고 이제 연주를 해가지고 피아노 뚜껑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1악장이 끝났다, 2악장이 끝났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실은 꼭 피아노로만 연주하게끔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어떤 악기의 조합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 작품은 우연성 음악이 일회성 음악, 즉 매번의 연주가 매번 새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곡이다. 그래서 악보는 이렇게 생겼죠. 아주 단순해요. 1악장, 2악장, 4악장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악보 보면 이게 4분 33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소리는 음악이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4분 33초 동안 작품을 그죠? 구상했겠죠. 그래서 일상의 소리를 다시 음악 안으로 집어넣고 침묵까지도 심지어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해도 그것도 음악이다 이거죠. 침묵도 음악의 재료를 활용했다. 정확한 기본을 강조해서 서양의 전통과 달리 우연과 임의로 정한 것들로 음악을 구성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작곡자와 연주자의 관계 자체도 모호해지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미
자세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어떤 특징이 뭐냐, 음악사정이 이렇게 하면서 소설을 하게끔 사실 딱 여기를 쓰면 되게 그런 문제였어요. 그 문제 자체가. 근데 다시 잘 나와요. 이거 그냥 한참 전이거든요. 그죠? 우연선에서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올 법한 그런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케이지의 상상 의도는 네오다다이즘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라우센버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그래서 왜 캠퍼스가 원래 흰색이 거기다 흰색만 칠해가지고 하얀 그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그걸 보면서 저런 거 나도 그릴 수 있는데, 그죠?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 부분이 이제 우연성 음악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대표 주자는 존 케이지이고, 그 다음에 한편 이제 이 존 케이지의 이런 우연성 음악 같은 거 영향을 받은 그 유럽 총괄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알리안 음악 이런 것도 우연성 음악의 카테고리에 제가 지금 포함시키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음악, 그 전자음악까지는 하고 쉬는 것이 맞겠죠. 전자음악을 하고 우리도 음악을 연주할 거예요. 우리는 19분 59초라고 할까? 그죠? 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이죠. 19분 59초를 연주할 것이지. 전자음악을 한 후에 연주하도록 하겠어요. 자, 구체음악을 보시면 일단 전자음악을 설명해주는 것도 구체음악을 설명하고 전자음악으로 가거든요. 구체음악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전자음악의 초경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체음악은 기존에 어떤 소리가 있는 거예요. 생판색 특수에서 완전히 새로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셰퍼가 작업은 소음이라든지 악기 소리가 될 수 있고 새소리가 될 수 있고 도시의 어떤 찻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기본적으로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걔를 가공, 변형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구체음악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리를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걔를 뭔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가공, 변형해가지고 쓰는 그런 음악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구체음악을 테이프에 녹음을 했겠죠. 이거 지금 2020년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지금 아이고 녹음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없어요. 당연히 테이프에 녹음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를 테이프 뮤직, 테이프 음악이라고도 한다.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한 작업은 같다 이거예요. 테이프에 녹음해서 가공 변형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셰퍼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작곡가이고 그 다음에 5개의 연습곡 같은 거 대표적인 곡이고 앙리도 대표적인 작곡가인데 앙리의 안티포니 이런 작품이 있다. 기본적으로 셰퍼라고 쓰기도 하고 셰퍼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 내용 반응 차이죠. 그 다음에 전자음악은 어떤 거냐면 진짜 아예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스튜디오에서. 정말 그냥 전자적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스튜디오에서 새로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는 스튜디오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스튜디오가 없는데 어떻게 전자음악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년대에 필름 방송국에 그 스튜디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음악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전자음악의 대표 주자가 보니까 누구요? 그렇죠. 슈토카우젠이에요. 슈토카우젠. 우리는 전자음악의 대부를 안 부르거든요. 슈토카우젠은. 그래서 이 켈런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 켈런 방송국에 스튜디오가 있었다 했잖아요. 전자음악 스튜디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대요? 습작 맞아요. 습작 1, 습작 2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작이라는 그런 작품을 발표를 하는데 습작 1의 악보를 제가 치워놨지만 습작 2의 악보도 뭐 비슷해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보면 이걸 딱 보면 알겠죠? 이건 전자음악이라는 것을. 그죠?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 찍혀있는 그죠? 오선에 의미 찍혀있는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죠? 이런 악보예요. 그래서 이제 청청 악보죠. 사실 이제 이런 악보들을. 그리고 이 슈퍼카우젠이 습작이라는 작품을 쓰고서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연구한 거죠. 음향학도 공부하고 전부 이론도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56년에는 소년의 노래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소년의 노래 같은 거는 사실 그 녹음된 소년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전자적으로 만들어낸 소리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어떤 기존의 소년의 목소리가 있고 그거를 뭔가 합성하고 이제 뭔가 과거하고 이런 거는 사실 구체음악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음악이 맞죠. 근데 그거 말고도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소리를 같이 쓰거든요. 전자적으로 만들어낸 소리. 그래서 넓게는 전자음악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년의 노래라는 그런 작품이 56년 작품이고 소년의 노래, 그죠? 그 다음에 또 뒤를 넘기시면 60년에는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접촉이라는 콘탁테라는 작품 60년 접촉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작품도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그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그 음악 있죠? 그거랑 무대 위에 실제 연주, 라이브 연주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전자음악을 예를 들면 연주한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한다. 그럼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가봤자 연주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무대만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소리는 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내가 못하러 거기 들어가면 질러듣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청자들이 맨날 비어있는 무대를 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연주자들과의 공감대가 없을 수밖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전자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작품이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그 준비된 그런 전자음악이 있어요. 그럼 악보를 보시면 여기 보면 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손배한테라고 써있는 이렇게 써있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전자음악이죠. 누가 봐도 이건 만들어진 음악이 기본적으로. 근데 걔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만 있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타악기랑 피아노가 같이 그 전자음악이랑 같이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타악기 파트도 있고 피아노 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음악이 간 동안 얘네가 같이 연주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라이브 음악의 그런 생생함도 있고 현장은 더 더해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접촉이라는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이런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다. 이것도 약보에 세팅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 맞다. 이거 통밴드 전자음악 있고 만들어진 음악 있고 타악기 있고 피아노 있고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슈퍼카우젠의 접촉이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켈러 방송국 거기에 이제 실장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실상부한 어떤 대표적인 전자음악 작곡가가 됐다. 그리고 바른슈타트의 강습회라든지 뭐 수많은 강의 같은데 그를 막 참석하고 했겠죠. 제자들도 막 길러내고. 그러면서 그 제자 중에서 되게 유명한 작곡가 볼프강 림 같은 작곡가가 있다. 이따 뒤에 나올 작곡가예요. 그래서 슈퍼카우젠이 언제 얼마나 전자음악을 잘 썼는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습작, 뭐 소년의 노래, 접촉 이런 작품들을 얘기를 하고 그 밖에 전자음악으로 작곡한 주요 작곡가가 누가 있대요? 리게티가 있대요. 그렇죠? 리게티는 원래 헝가리 태생인데 이제 보면 오스트리아로 망명 안 들어간 작곡가인데 리게티가 되게 유명한 전자음악을 썼는데 분절법이라는 거죠. 이 분절법이라는 건 악보도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면 전자음악 같이 생겼어요.
있어요. 이게 9번째 부분인데 9번째 앞부분이 아니라 7번째 부분을 줘도 8번째 부분을 줘도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 네모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앞부분이면 그럼 이게 대전제법 구절법이야. 여러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도 기억해놓고 자 뒤에 이제 보충제로까지 가시면 제가 이 부분 어디다 놓기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스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페이지에 자기 테이블을 위한 율령 스믹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놓으시면 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전자음악 플러스 우연적 요소가 그러니까 우연성 음악 플러스 전자음악이에요. 그래서 케이지가 도시 소음 연주된 악기 소리, 사람 목소리 등의 소리를 이용한 음향에 기존에 있는 음악을 다시 썼어요. 거기에다 전자적 음향에다가 우연적인 요소까지 더해진 이거 물론 당연히 더한 거죠 당시에. 그런 작품이 윌리엄 스닉스라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있다. 이렇게 봐놓고요. 저도 개론세가 뭐가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음악을 연주해요. 19분, 59초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